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는 언제나 소비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바른 먹거리는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재료가 어떻게 키워지느냐도 핵심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CSI 소비자 탐사대에선 바른 먹거리가 건강하게 키워지는 현장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농약은 물론이고 비료 또한 사용하지 않는 농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땅이 아닌 물에서 자라고 비료를 얻는 것도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농사법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닐막에 가려진 먹거리. 과연 어떤 먹거리들이 이 안에서 자라고 있을까요? 장막을 걷어내자 햇빛이 온실을 채웁니다. 다행히 안개가 거쳤나 봅니다. 보온을 위해 덮어두었던 비닐 장막이 걷히자 먹거리들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주로 샐러드나 쌈 요리에 이용되는 채소들입니다. 초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확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잎채소들이 자라는 곳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얀 스티로폼 위에서 자라는 채소들. 왜 이 채소들은 흙이 아닌 스티로폼 위에서 생육되는 걸까요? 스티로폼 아래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양용어 수경재배는 바로 일반 수경재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물 위에서 그 스티로폼을 띄워가지고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뿌리 보시지만은 뿌리가 아주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물도 보세요. 물 위에서 자라는 채소들. 그 물속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채소들이 물속에 뿌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생식물이 아닌데도 잎채소들은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토양의 지지를 받지 않은 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들은 어떻게 영양분을 얻을까요?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료를 만들어주는 그 원료 생산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그거를 그 자연의 그 과정을 거쳐서 비료를 만들어줍니다. 이 수조에서는 식물의 생육터전인 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영양분도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물이 출렁이는 걸 보니 물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수조 안을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향어와 잉어입니다. 한 수조에 약 100마리 정도가 양식된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들이 사는 물을 식물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수조에 살면서 사료를 먹고 배설도 합니다. 하얀 부유물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물고기하고 식물이 공생하는 정말 친환경적인 생태 교육으로 아주 좋은 우리 아쿠아포닉스 양호 수경재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란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 수조에서 사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유용한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식물에 필요한 질산염으로 바뀝니다. 물고기가 사는 수조물을 식물에 보내면 그 물에서 식물은 질산염을 얻고 뿌리로 물을 정화해 다시 물고기에게 돌려줍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요, 노지 재배 대비 물을 90% 이상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을 계속 버려야 되는 수경 재배와는 달리 증발되는 물의 양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한 땅에서는 뭐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제초제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토양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게 결국엔 다 하천, 뭐 강, 바다로 흘러가는데 아쿠아포닉스는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전혀 그럴 위험이 없고요. 물고기 배설물이 있는 물, 과연 채소에 안전할까요?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그리고 물의 산성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암모니아는 물고기 배설물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아질산염은 암모니아가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염, 즉 자연 비료로 가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질소, 인, 칼륨은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질소는 식물 호르몬을 구성하기 때문에 질소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인과 칼륨은 식물 세포 구성 성분이며 세포 분열에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제 pH 같은 경우는 6.5 중성이 딱 나왔고요. 암모니아는 지금 거의 한 0.1에서 0.2 ppm 정도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아쿠아포닉스 수질을 분석해보니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 칼륨 등 필수 영양분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물에 재배되는 토양에 비하면 그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토양에서는 부족한 영양소를 화학적 비료에서 얻고 있지만 아쿠아포닉스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료 농사의 기준에선 물속 영양 성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뿌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올곧게 빨아들입니다. 이 질소 수치가 낮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식물의 그 조직 세포나 신경 세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자라줘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먹었을 때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색감이 더 잘 나오는 거죠. 우리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아쿠아포닉스 상추와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상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온도와 습도에 두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부패될까요? 한 공간 같은 위치에서 투명 상자 안에 넣어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추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실내 온도는 30도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하고 5일이 지나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추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잎 끝 부분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검게 그을린 것처럼 변했습니다. 거기에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그런데 아쿠아포닉스 채소는 5일이 지나도 색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채소는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 조직 세포가 촘촘합니다. 그래서 수분과 영양분을 채소 안에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설물로 키워내 다른 맛을 지녔다는 아쿠아포닉스 채소. 과연 소비자들은 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쿠아포닉스 채소들의 맛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A가 아쿠아포닉스 채소, B가 시중에서 파는 일반 채소입니다. 모두 8명의 소비자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향이 뭔가 약간 흑향처럼 그리고 달지 않아 약간? 채소가? 씹으면 씹을수록 달달한 것 같아. 모두들 신중하게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입맛에 맞는 채소를 선택했는데요. A 채소가 더 아삭거리고 뒷맛이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쪽에 A 채소가 약간 좀 아삭아삭하고 뒤가 좀 단맛이 있어요. 이쪽 A 채소가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A 채소가 더 마음에 들어요. A 채소가 더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느꼈던 게 A 상추가 좀 더 달달한 맛이 나고 이건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채소 향이 살고 얘는 향이 거의 없어. 그냥 풀향 정도? 근데 얘는 상추의 그 향이 있어. 아 맞아.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아쿠아포닉스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파종과 수확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수확한 채소 자리에 아직 성장하고 있는 채소를 옮겨 심고 또 비어있는 자리에 파종해 키운 새싹을 심습니다. 물을 버리지 않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 농법. 거기에 생산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땅에서는 입으로 수확을 하고요. 아쿠아포닉스는 특성상 여기를 절단을 해가지고 이제 송이째 수확을 해요. 그만큼 신선한 채소가 계속 회전이 끊임없이 되는 거고요. 사시사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거 꺼내놓을 테니까 이걸 저쪽으로 가져가. 또 다른 장점은 적은 인력으로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랑 300평 농장에서 한 달에 수확하는 양은 약 1톤 정도.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물고기 개체수와 수질, 그리고 작물의 양 등이 모두 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수확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정 궤도에 오르면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고 여러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수익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쿠아포닉스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주로 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쿠아포닉스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50 넘었으니까 좀 뭔가 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진짜 야채, 좋은 야채를 내가 재배해서 내가 먹어야지 그러한 일단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내려왔어요. 이거 이번에 씨앗 바뀌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거 씨앗 바꿔가지고 테스트한 거니까 이거 한번 다 먹어봐요. 그럼 매콤하고 매운 맛을 내는 식물이야. 예. 어떤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애전 종자를 한 번 더 심어서 뭐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크기에는 상관없나 이게? 단지 약간 맛과 향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걸로 합시다. 지금 이거 예, 이걸로. 진짜로? 이상한 거 같아. 수확을 마치고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희망을 잇는 일입니다. 책과 분필을 들었던 손으로 토대를 다집니다. 그런데 이것 흙처럼 보이지만 흙이 아니랍니다. 코코넛 나무. 코코넛 껍질 간 것과 질석을 섞어서 흙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코코넛 껍질은 식물이기 때문에 물고기나 식물에 무해하고 부패가 느려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질석은 온목의 광석을 1000도씨 고온으로 가열해서 광석 안의 수분을 팽창시킨 광물입니다. 수분을 머금은 돌인 것입니다. 씨앗도 조금 특별합니다. 이건 리치라인이라고 유기농 씨앗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뭐 청상추, 적상추 이런 거보다 외국 씨앗을 많이 심는 이유는 진짜 우리나라는 싼 문화이기 때문에 채소 종류가 많이 없어요. 그나마 많이 이제 알려졌다고 해도 외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좀 특수한 농법으로 좀 더 맛있고 다양한 상추들을 우리 국내에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다 수입해가지고 독특한 채소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것이 질석입니다. 코코넛 껍질과 섞고 씨앗 위에 질석만 또 뿌려줍니다. 파종하고 나서 발화실에 두고 싹을 틔웁니다. 씨앗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싹이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키웁니다. 10개의 씨앗 중 8개 정도가 생존합니다. 씨앗의 생존율은 농가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느 과정보다 조심스러운데요. 특히 아쿠아포닉스 농법 발화실은 일반 농가 발화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빨아먹고 성장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본잎이 나온다 싶으면은 그때 배들을 옮겨주고 그렇게 정식을 하고 있어요. 씨앗 때부터 물과 친해져야 하는 아쿠아포닉스 작물들. 흙 대신 물에서 자라야 하는 숙명이지만 강제적, 화학적 환경이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게 될 새싹들입니다. 발화실에는 하루에 한 번 물이 공급되는데요. 발화실 밖 작물들과 같이 물고기 수조에서 나온 물이 사용됩니다. 천연 비료가 담긴 물입니다. 그리고 채소들이 정화한 물이기도 합니다. 이 농장이 생긴 지 2년, 그동안 단 한 번도 물은 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새싹들이 흡수하고 세상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젊은 농부는 이 새싹에 또 다른 꿈을 싣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라는 거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소비자분들 모두 좋은 채소를 건강하게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농가뿐 아니라 도시 일반 가정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년 전부터 아쿠아포닉스를 베란다에서 시작한 홍기수 씨 때 20년 전부터 집안의 습도 유지를 위해 키우던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아쿠아포닉스. 네, 여기 수중 모터가 있죠. 수중 모터로 물을 펌프해서 이쪽에 위에 칸으로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이렇게 돌아죠. 돌아서 또 다음 칸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내주고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농가 못지않게 해내고 있는 홍기수 씨. 약 20마리의 금붕어를 이용해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상추 등 다양한 잎채소뿐만 아니라 뿌리채소도 키우고 대파까지 길러 수확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사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서 먹으면 며칠 있으면 3, 4일만 있으면 다시 이거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잘라서 먹고 잘라서 먹으면은 저희들은 지금 남편이랑 둘이기 때문에 거의 자급자족이 다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소들이 스펀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을 스펀지에 심는 일부터 가정용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시작됩니다. 하루 정도 받아 놓은 수돗물에다가 수경 재배용 스펀지에서 한 5, 6일 지나면 새싹이 납니다. 그때 떡이 한 서너 장 날 때 이 스펀지가 요걸 요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새싹이 났을 때 아쿠아포닉스 농장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스펀지는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데 용이하고 부드러워서 흙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리가 쉽고 잘 부서지지 않아 물고기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안전한 먹거리를 도시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아쿠아포닉스 식재료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요리연구가 박정숙 씨를 찾았는데요. 식재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에 관해 묻자 박정숙 요리연구가는 무척 반가워합니다. 이러한 좋은 식자재로 어떤 음식을 어떠한 맛을 낼까 이런 걸로 막 설레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훌륭한 맛이 나올 때는 정말 아주 행운이죠. 처음으로 만들 요리는 아쿠아포닉스 채소를 이용해 만든 피클입니다. 약간 질긴 식감의 채소를 간장, 식초, 사탕수수, 정종, 레몬즙을 넣어 부드럽게 먹는 방법입니다. 만들자마자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겉절입니다. 간장, 참기름, 마늘, 사탕수수에 깨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그리고 잎채소를 살짝 데쳐 만든 나물, 소금, 참기름, 깨소금, 매실 발효액을 넣고 무치면 별미가 됩니다. 아쿠아포닉스 잎채소로 만든 나물 종류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간단하지만 채소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요리법입니다. 잎채소 간장 레몬 피클부터 샐러드 그리고 겉절이까지 전체 요리와 반찬을 넘나드는 건강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채소 그리고 그 채소에 조미료 대신 최소한의 양념을 곁들인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성별을 넘어 이 음식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릴까요?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의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클 같은 거는 절여놓은 거니까 사실 이렇게 힘 빠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뭐 레스토랑이나 샐러드는 좀 먹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흐물흐물해진다면 이거는 그 아삭함이 되게 오래 가서 재밌게 계속 그 잃지 않고 그 식감 느끼면서 끝까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먹거리의 맛은 재료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오늘 건강한 채소를 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쿠아포닉스, 물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도 흥미롭지만 물고기 배설물이 자연 비료가 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비료에서 영양분만 공급받고 물은 정화시켜서 다시 물고기에게 보낸다는 데서 자연의 신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그 채소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거의 채소밭이죠. 적상추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록색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데 네, 이것도 그렇군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다. 되게 아삭아삭하는데요? 이게 신선하기도 하지만 단맛이 납니다. 고기 없이 이렇게 채소 드시는 모습 처음 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채소만 먹어도 쌈장도 없고 고기도 없는데도 그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전혀 없네요, 맛이. 이 채소 맛에 신세계를 아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먹거리가 다양해지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맛을 전하고 싶은 젊은 농부의 가치,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네, 저희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하는 가치, 그것을 지키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